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인숙입니다. 먼저 자치분권대학 시흥 캠퍼스 중자치학교 4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학생증 받고 그거 갖고 가면 버스비도 할인해주고 영화관에 들어가실 때도 할인해주지 않을까요? 네, 아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럴 것이라고. 자, 저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가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자 잠시만요.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지금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장님, 또 동장님, 또 사무장님, 아니면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관계자분들 많이 계시라고 보는데요. 자치분권이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약간 동영상 2개 보고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발가락이 조금 따뜻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까? 무슨 소린가? 저는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왜 주민자치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수업이 이 교육이 효과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시흥시에 대한 소개인데요. 지난 6월 달에 3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인구가 약 저게 보시는 것처럼 6,000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렇고, 자,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18년 10월을 살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러다임이 주민자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흥시는 전국에서 243개 광역 및 기초정부 중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주민자치의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민자치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칭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에 각 정부가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어떤 정책의 슬로건을 내걸면서 정책에 강한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문민정부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그러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국민성공시대의 MB가 아닌 MB, 그 다음에 여기 국민행복시대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5월 10일부터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내걸 수 있었던 슬로건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뭡니까? 국민 주권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국민 주권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다 같이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분명히 천명되어 있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거기에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5년 동안의 국정 방향을 국민주권시대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요기요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임과 더불어서 자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먼저 여기서 보면 자 주민들에 의한 참여와 자치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를 여기서 자 지금 집권 5년 동안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 요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뭡니까? 자치분권이에요. 자치분권. 그래서 자치분권이 왜 어떻게 자 설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6일 날 전라남도 여수에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야심찬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수선언이라고 하고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는 앞으로 임기 5년 동안에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23개의 광역 및 기초정부를 봤을 때에 이 재정 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지방분권을 열어가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 지금 보시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있냐면 개헌을 하게 돼. 작년 10월 달이니까 올해 6월 달에 잘하면 개헌을 통해서 정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자, 그러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자, 여기서 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한 비전 하에 여기서 지금 5대 분야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치분권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를 5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게 보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치 입법권이에요. 우리가 입법하면은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데는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다 같이 국회죠. 국회예요. 그런데 국회만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정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광역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이제 이 지방자치라면서. 그러면 지방정부, 그 다음에 광역정부 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역정부에서 사실 뭐 조례나 그다음 뭐 하고 그러는데 의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광역정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 광역정부에 필요한 일되면 어떤 법률이나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앙 집권입니다. 이것을 자 지금 광역에서는 기초에서는 또 읍면동으로 이렇게 권한을 좀 내려주는 것이 크게 다 같이 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죠? 수직적인 분권입니다.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치 입법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자치 행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또 기획재정에서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다 잡고 있죠. 이런 부분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래야 지방이 살고 지방정부가 각양각색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발전 관광사업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전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뭡니까? 자치재정권이에요. 지금 국세는 8대 그 다음에 지방세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중앙 집권이 갖는 폐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걸 좀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래서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개헌을 통해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만 올해 6월 13일 날 개헌이 불발되었죠. 그래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국가 발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자치 조직, 자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지방이 마음대로 예를 들어 보건복지나 행안부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주겠다. 아래로 이렇게 분권으로 내려주겠다. 이제 권한을 밑으로 내려줄 때에 권한을 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밑에서 이 권한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역량이 또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역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무엇도 줘야 되냐면 책임도 져야 되고 의무도 동반되고 그래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자 이것을 헌법화하겠다. 헌법으로 명시하겠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대통령 여수에서 말씀하셨던 여수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행하게도 올해 6월 13일 날 이제 개헌이 되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분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재정을 위해서 현재 국가가 8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이 2밖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임기 중에 7대3으로 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7대3으로 하고 그 다음 임기 말에는 무엇으로까지 해준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대4 수준으로 저쪽 서양의 뭐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러면 거의 국세가 5고 지방세가 5 정도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균형을 갖는 중앙의 모든 재정이며 권한이며 조직이며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지방 분권으로 이렇게 내려주겠다. 단 헌법을 고쳐서 이게 작년 10월 달이었으니까 딱 1년 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어느새 우리는 입법권 하면은 국회의 고유 권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민 주권주의가 맞다라면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그 다음에 여기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국회에서만 입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광역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개헌에서 그렇게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사실 우리 헌법의 제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특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적인 것, 우리가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두고 어떤 사익보다는 어떤 그런 공익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화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누가 강조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방 이후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러한 어떤 신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공화국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촛불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상명하달식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행해오던 어떤 행정의 운영 방식은 이제는 좀 어렵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의 원천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무슨 중심으로 내려와야 되냐면 주민 중심으로.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최근 현재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마을에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다음에 동네에서,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의견들이 거기서 수합이 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잠시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얼른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남자애가 정말 컨닝하라고 정말 매력적인 남학생이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가 어딜 가나 이건 가져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그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부분입니다. 자, 라디오에서 굿모닝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손자야, 굿모닝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굿모닝은 아침 인사인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아, 그래? 아침 인사라. 좋다는 의미다.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잘난 척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할멈,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자, 굿모닝 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굿모닝?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시래기국이요. 한 이불을 덮고 40년을 산 부부들도 자, 지금 굿모닝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답변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굴먼닝, 안 굴먼닝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이 할머니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밥하고 국 끓이고 그래서 굿모닝 해서 시래기국이유. 소통에는 항상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아는 범주에서만 답변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그 범주에서만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래서 왜 주민자치인가 지금부터 아까 분명히 저쪽에서 제가 서두에 자치분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분명 여기서 전제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주민자치 시대의 배경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기계가 우리 인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기계를 만들 때는 인간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런 부분입니다. 커셔가 네, 예. 저렇게 되고 넘어가고 예. 그래서 왜 주민자치인가 했을 때에 저기서 1인당 국민소득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2006년도에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2010년쯤 되면 3만 불을 우리가 스프링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지난 11년을 이렇게 쭉 보면 이 3만 불을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살 것 같다고 그래? 아니면 어렵다고 그래? 다 같이? 어렵다고, 정말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저런 그런 그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공동체 지수가 상당히 정말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한 4, 50년 된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별로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갇혀 살까? 똑같은 모양에서. 근데 지금은 어느새 아파트가 아마 요즘은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각형의 집이 이 각자의 익명성을 너무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누가 사는지 관심 없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출근하는 엘리베이터 18층, 24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탔을 때 물론 인사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땅만 보고 밑에만 보고 숫자만 보고 이렇게 모르는 척 사는 것을 더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수가 꽝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서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망자를 거기에서 다 기리며 또 일손을 도와주러 상갓집을 가서 함께 우리가 3일을 보냈었던 것이 불과 3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옆에서 가는지 오는지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보시는 바처럼 국가 경쟁력이 너무너무 바닥인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보면 쭈쭈쭈쭈 하다가 2014, 15, 16, 17년 지금 4년째 국가 경쟁력이 강구 앞세로 2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현실과 또 나아가서 여기서 지금 보면 사상 초유의 고령화 속도, 우리가 옛날 고령화 국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떠올렸냐면 일본을 떠올렸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8년을 더 빠르게 고령화를 지금 현재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치닫고 있고, 여기서 한번 보시죠. 올해 이미 전국을 봤을 때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그 다음 나아가서 1명인 데가 59개 학교에, 신입생이 단 한 명인 데가 59개, 초중고를 다 봤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데가 전국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하나도 없는 데가 54개 학교, 그래서 100개가 113개의 학교들이 신입생 한 명 이하로서 지금 올해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3월에. 그래서 올해 말에 폐교가 28개가 됩니다. 그럼 내년도는 더 많이 되죠.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계 경제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노란 불빛이 아주 참 무지갯빛의 꿈을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경제가 잘 돼가셨습니까? 저쪽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딱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로 잡았다가 2.8%로 낮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2.6% 정도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률을 보더라도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보통 2년 정도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오늘의 청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7, 8명은 취업이 돼가지고 이미 취업이 됐으니까 시약점만 달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가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가계빚이 1,500조입니다. 1년 예산이 우리가 476조 정도 되거든요. 500조 미만인데 그러면 1,500조의 가계빚,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아니라 가계빚이 1,500조예요. 이것 또한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전국 243개 중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이 기초정부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재작년 10월 달에 전국에서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고 꿈이 없다. 그래서 기초정부들이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헌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국의 23개 광역, 기초, 정부의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아까 동영상에서 봤었던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서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치분권대학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저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현실은 아까 자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그래도 자 어느 정도 거의 한 30년 되죠. 그래서 95년에 최초의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선 7기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단체, 우리 지역의 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것, 그 다음 우리가 그분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자 요게 보시면 자 오늘의 주민자치는 우리 시흥시처럼 뭔가 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데는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 일취월장을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데는 거의 열중시어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도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의조차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주민자치, 마을자치, 지역자치, 동네자치, 근리자치 다 혼재되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자치에 대해서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행정학과 졸업한 여기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그런 위원님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봐요. 대부분이 무엇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냐면 뭐 단체자치, 뭐 수직, 뭐 분권 뭐 이런 것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방자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기후변화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사회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배 하면 나주였었고 조기 하면 어디였었고 그 다음에 오징어 하면 어디였었고 이게 딱딱딱 나왔으니 오늘날은 그런 게 이미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이.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역에서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어떠한 그런 그 특성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과 많은 권한과 이런 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자치분권이 상당히 참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저쪽 서양에 가서 보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그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지방자치가 엄청 많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지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이라든지 뭐 특산물이라든지 엄청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쪽에서는 잘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에 뭐가 또 바탕이 되어 있냐면 자치력이 주민자치력이 필수적으로 거기에서는 함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 되고 있다.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가 가장 언제 제일 먼저 이렇게 발전되었는가. 효시가 최초로 나왔었던 게 언제인가. 효시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0년 전입니다. 너무 오래되세요. 4,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라는 데서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헌법이다 대통령 이런 게 없었어요. 국가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있었는데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인구가 10,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에서 매주 뭘 하냐면 주민총회를 해. 주민총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6,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극장 같은 데서 그때는 마이크 전기도 없으니까 근데 한가운데서 정말 이 공명을 이용해 가지고 6,000명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6,000명이 누가 입장할 수 있냐? 그걸 추첨으로 해. 매번. 그리고 거기 의회 의장은 매주 바뀌어져요. 왜? 한 사람이 오래 하면 그 권한이 그 사실은 독재할 수 있다. 그 권한이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의장은 매번 바뀌어요. 1년에 40번 이상의
주민총회를 하는 게, 그 주민총회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민회라고 하는데, 민회. 이게 주민총회고, 이게 주민자치 역사상 최초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총회에서 무엇을 의논했는가 중요하죠. 만나가지고 거기서 맨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방, 우리가 지금 힘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군인이 얼마고 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민총회에서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 외교, 우리가 저쪽 나라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아니면 잘라야 될지, 외교, 국방, 그 다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공공질서 유지, 그 다음은 재정, 지금 얼마를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 세금을 포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각 지역마다 지방 분권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세금도 그 지역에서 적절하게 거둘 수 있는 권한들도 다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안 주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교, 도편중앙, 누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도시국가 아테네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빼다가 저쪽에다 팔아먹었다든지 흘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이렇게 보면 엄격하게 말해서 엄청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럴 때는 추방을 시켜버려. 아니면 거기에서 뭐 사형을 시켜버리네.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어디에서 논의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민회에서. 그러니까 그 민회가 사실은 그런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따르고 하는 것들이 의논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되고 하는, 이게 바로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천 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읍면동에서 동에서 2만 3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라면 여기서는 500인 평의회가 있었고 그 500인을 또 이끌기 위해서 또 여기서 지금 보면 또 50인 위원회가 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 법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국가도 없었고, 그런데도 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테네는 오랫동안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시국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 되면 사실 그 국력이 아니면 그 어떤 힘이 밑으로부터 위로 쫙 올라가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학을 전공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다수 뭐만 공부를 하시냐면 이 지방자치만을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여기서 자 지금 이제 단체자치를 또 말하는, 단체자치 는 중앙정부와 광역과 그 다음에 기초와 그 다음에 요 읍면동 사이에서의 권한의 위임, 재정의 위아래, 그 다음에 사무의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단체자치, 이제 지방자치라 그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요 수익적인 그러한 분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 오른쪽에 있는 다 같이 무슨 자치냐면 시작, 주민자치. 주민자치. 그래서 오늘날 서양이, 그러니까 스위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오늘날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잘 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가 잘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듯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오늘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에서는 늘 단체자치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만을 공부하지 주민자치를 공부하는 행정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공감은 하시지만 연구는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범주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오늘날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전 정도부터 이제 기존의 어떤 단체자치, 제도자치, 그 다음 뭐 지방자치에서 요쪽으로 이제 주민자치, 생활자치, 지역자치 쪽으로 이제 그 뭐랄까 패러다임이 이렇게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빛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이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 100대 선거 공약에다가 넣죠.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약속을 합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혹시 컴퓨터 들어보셨죠? 97년, 96년도에 98년도까지 여기 혁대에다가 뭐가 뚜루룩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뭐가 유행했었냐면 삐삐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유행이 된 것은 언제냐면 99년, 2000년 들어서입니다. 불과 20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IMF 이후에 딱 보니까, 자, 앞으로 컴퓨터를 읍면동에다 다 보급을 한다라면 구태 지금 있는 공무원 그때만 하더라도 30명 있었습니다. 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 전부 다 무엇으로 떼어왔었냐면 다 같이 손으로 다 수기로. 그러다 보니 주민센터, 그때는 동사무소죠. 1층, 2층이 전부 다 공무원들아 30명씩 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하나 일 있어서 가면 보통 3시간, 2시간이 예사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전부 다 전산화하면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약속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없애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없애지를 못해. 그래서 절반 정도의 공무원은 자, 지금 동사무소에 놔두고 나머지는 시로 구로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읍면동이 이제 주민센터로 이렇게 전환되고, 요즘 우리 경기도는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뀌어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잠시만요. 자, 지금 2층으로 올라간 2층이 이제 올라간 게 아니라 시군으로 올라간 공무원들 때문에 주민센터 2층이 다 비어버린 거예요. 이 비어버린 2층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일본을 제대로 모방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2층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지금 문화센터라고 할까 복지센터라고 할까, 만약에 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소나산하에 들어가야 되고 문화센터는 문화관광부 소나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다 같이 뭐냐면 요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 주민자치 문화여가, 그 다음에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그 다음 지역사회체는 6가지를 이 주민자치센터에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다 같이 뭐냐면 요쪽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확하게 여기에 보시면 딱 제 18세, 19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거의 이제 성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잠시만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줘버린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그때 당시 권한이나 혜택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분명한 조례에서의 자기 위치를 이렇게 딱 확고부동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못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뭘 했냐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기에 자, 지금 조례 2장에 뭐가 나오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 바꿔 말씀드리면
자, 매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중재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몇, 그 다음에 수강료가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자 검토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실무위와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이거 하시면 되는, 그게 바로 중재지원회라니까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중재지원회를 만들 때에 이제 각 급조되니까 그냥 각 직능단체장님들 전부 다 들어오시도록 해서 별로 중재지원회가 뭘 하는 건지도 잘 몰라. 그냥 원래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중재지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대단히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재지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별로 받지를 않고요. 교육을 받더라도 별로 그렇게 형식적인 교육만 받다 보니까 사실 발전이 없는 거고, 지역에서 중재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래에 가셔가지고 동장님 들어오셔서 시의 협조사항, 지시사항, 전달사항 한 30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지원장님 등장하셔서 그 다음에 원래 시작하겠으면 땅땅땅 두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협조에서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강좌 몇 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저랬습니까 한 30분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시냐면은 이제 오늘 저녁 식사 어디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런 부분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난 19년으로 굉장히 시흥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이 읍면동 이렇게 가서 보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아니면 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2018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냥 주민센터라고 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는 더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부 다 나 동사무사라고 그래. 동사무사. 그 다음에 중재지원회 들어보신 적 있냐고 그러면 중재지원회 뭔데요? 반면 뭐 새마을 분연회, 새마을협의회, 그 다음 저 자율방범대, 바르게 살기 이런 애들 훨씬 더 잘 알아. 왜냐하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도 좀 더 됐고.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보면 중재지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년 워크숍은 자주 가셔. 뭐 워크숍은 17개 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25명씩이면 몇 명이에요? 상당히 많잖아. 한 300명. 우리 시흥시 빼고요. 뭐 어떤 이제 그 뭐 이제 저 뭐랄까 자치 서울 같은데 그런 데서 보면 한 20대의, 아니 20대는 한다. 7, 8대의 버스로 한 300명의 중재지원님들 대상으로 이제 워크숍을 가시는 거 알아요. 가셔갖고 첫날은 구청장님이 무슨 특강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바로 하기 전에 웃음 치료 강의 하나 넣고, 그 다음 저녁 드신 다음에 이제 각 동별로 중재지원님들을 뭘 하냐면 워크숍을 하셔. 무엇에 대해서? 침모, 그 다음에 발전 방향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함께 하냐면 주님이 계시고, 알코올이. 그래서 알코올로 저녁 내 워크숍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날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이제 중재지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어제 300분 8대 버스로 왔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가서 보면 한 3, 40분 정도의 중재지원님들. 근데 그분들은 아침 10시에 강의라 그래도 대다수 어젯밤에 함께 하신 주님이 몸과 마음 안에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도 평가받을 때는 워크숍에 참여한 중재지원님들 몇백 명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 같이 300명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재지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공부는 더더욱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는 게 좋으냐면 다 같이 공부해 보는 거잖아요. 대답 별로 안 하신? 동의하시죠? 네. 공부처럼 우리를 정말 살찌게 하고 우리를 정말 쾌적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낯설어 하시죠, 중재지원님들. 그래서 교육 가면 15분만 해달라 그러고, 강의 1시간 반짜리를 15분만 해달라 그러고, 20분, 30분만 특별히 오늘 회의할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뭐 조금 어쩌니까 딱 20분만 해주시라. 간사님이 딱 뒤에 이렇게 서 계셔요. 20분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맨 밑에 보세요.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3,503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가 82%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도 전국에 3,503개 읍면동 중에서 자 18%인 5,600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으로 미뤄봐.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조금 더 고민하려고 하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우리가 자치의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네, 마치 시영 씨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방금 이 말씀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됐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그냥 왔다가 회의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별로 소속감 없이 관심 없이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시니까 항상 무시를 많이 당하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조례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이러한 정말 주민자치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36.4%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웃과 관계나 또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중에 어떤 때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러 가서 보면 회의가 시작 전에 제가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작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 방에서. 근데 보면 회의도 조금 정말 뭐랄까요 무게감 있게 조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주 안 오시다 싶은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막 거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막 이렇게 저 들어가 계세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참 대단히 이렇게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준비 없는 참여가 굉장히 아직도 일반적인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은 정말이지 정말 시흥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권한이나 혜택을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2010년 갑자기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MB 대통령 때 그 다음 나아가서 2013년 5월 8일 날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것을 특별법을 거기에서 이제 파기시키죠. 그거에 의해서 행안부는 지금은 행안부인데 그때는 행자부라 그랬어요. 전국에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또 16개를 아니 18개를 해서 39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가 이제 이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는 요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별법상의 위상을 갖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설치와 구성 등의 명시가 되어 있는 기구로서 우뚝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법상의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와 뭔가 조금 달라지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존의 위원회 위원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뭐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때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라고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진짜 슬프죠. 네.
그래서 정책으로 제도로서 위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행자부에서 그때 당시 만들 때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곳에서의 업무를 이렇게 자, 협의 심의 위미탁 주민자치 기능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실 맨 밑에 보시면 주민총회. 그래서 우리 신천동하고 그 다음에 어느 동하고 몇 군데가 우리 시흥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려다가 하시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하고 계시는 몇 군데는 두 개 동이에요? 세 개 동이에요? 세 개 동은 나름 탄력을 받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다른 곳에서의 여러 파열음이 조금 많이 들리고요. 그 다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계시는 그런 이 읍면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1개 그때 당시 시범 읍면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몇 군데를 많이 이렇게 가봤었거든요. 7, 8군데를.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달라진 게 없다. 변화된 게 없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때나 그래서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뭔가 역할이나 그 다음에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변화가 이렇게 감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게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와 18개가 지금 현재 행안부 시범 사업을 하는 주민자치회는 4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작년 말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기 전에 작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에 있어서 대단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그러한 정말 그 활동가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정책특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부시장 같은 분들은 청와대로 다 가가지고 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전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전국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업이 바로 여기에 보시는 자 무슨 사업이냐 여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뭡니까? 혁신읍면동. 혁신읍면동을 원래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던 찻동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사업인데 이제 혁신읍면동을 작년도에 20개 읍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0개의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로 몇백 개라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 200억이 혁신읍면동 사업 200개의 동 200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행안부에서 자 지금 시범사업 혁신읍면동 20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 동만 하고서 예산이 없어지니까 혁신읍면동은 거기서 스톱됐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해 자 지금 혁신읍면동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하게 중요한 이슈로 내걸었었잖아요. 100대 사업과제 중에서 보면 그게 들어있으면 74번째. 그래서 여기서 올해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으로 또다시 지금 행안부에서 기존의 혁신읍면동을 약간 틀어서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탄력을 못 받았지만 아마 지금 기재부에서
대해서 예산을 뭔가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 전에 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서울시는 차동의 마지막 단계로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박원순표, 자 지금 복지, 마을, 그 다음에 행정의 정책으로 나온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무리 짓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이제 4개 구에 26개 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65개 동, 그래서 총 91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정책으로 제도로 위에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특히 마을 활동가들을 공무원으로 많이 특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각 동마다, 이 65개 동마다 동 지원관을 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넣어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과도기라고 봐요. 서울시는 과도기라고 보는데,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실패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고, 지금 정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행안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자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이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도 이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운영 규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기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각 지자체가 나서라. 그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주민자치회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 보고 나서라. 가장 먼저 나서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저쪽에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43개 전동을 이제 주민자치회로 하겠다. 그 다음에 당진시,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 거기에 우리 시흥시도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각 지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왜 주민자치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우리 신천동의 위원님 아니면 분과위원장님, 자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맨 앞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말이 이제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에너지, 활력,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활력, 아주 참 그 좋은 말씀, 역동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저기 프로필에 소개는 안 드렸지만 원래는 제가 독일에 유학을 12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독일 국민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랬었는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12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관망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지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부지런해. 독일 사람들은 이사를 딱 가면 예를 들어 인터넷, 그 다음에 전화,
자, 신고를 하면 우리는 바로 직접 몇 분이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딱 연결해 주는데. 근데 거기는 인터넷 연결, 전화 연결이 얼마 후에 오냐면 한 달이에요, 한 달. 평균 한 달. 그리고 제가 농협에서 국민은행 구자로 돈 10만 원 이체를 하면 거기서는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오늘 이체하면 모레 찾을 수 있어요. 이틀이 걸려요, 이틀. 이해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권 연장하러 가면 보통 한 달, 두 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애 터지고 등 터지고 미치고 화장 파치고 뛰어버려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정말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작업을 소화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철저하게 실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바로 해도 실수 있고 그런 거 있다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 역동성, 그 부지런함, 그 근면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고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거기서 살면은 야, 왜 이렇게 독일이 잘 살까에 대해서 정말이지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원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까? 저는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보면 자, 보시죠. 자, 그렇게 부지런한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를 자, 그 회자하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근데 문제는 그 국민들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자치는 다 100점이야.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정말 눈 비벼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동성, 근면성. 근데 문제는 그 개인들이 전부 다 개인에 머물러 버려요. 개인에. 개인 자치에서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다 같이 어디로 나와야 되죠? 마을로 나와야 돼.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서 지역에서 지혜를 모으고 지역이 공부를 하면서 지역이 힘을 모아서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 자치가 돼야 되는데 주민 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마을의 발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만 우리 동네의 자 지금 주민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동장님 누구 이런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인지 행정복지센터인지 동사무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센터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주민등록만 돼 있는 주민이 아니라 마을로 나와서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집문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이웃과 교류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는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손님이 아니라 자, 지역의 주인으로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오늘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머물러 있다가 밀가루처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사는 동안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토론하면서 주민 자치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기능, 방해 이런 공부도 하고 외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민도라고 민도 주민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뭔가 발전의 기미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 발전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지역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치도 동네자치, 지역자치 전혀 안 되고 주민자치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중앙정부만 맨날 삐끄덕거리면서 에너지를 거기서 방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과포화 상태죠. 밑에서 주민들이 떠받쳐주지 않는 국가는 그러니까 민도가 살아 숨쉬면서 밑에서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국가는 일테면 품위가 달라요. 국가의 위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주민들이 거의 모래밭처럼 그냥 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밑이
기반이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주민자치 현실이 자 저렇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 주민자치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지역으로 동네로 나와서 마을로 나와서 여기서 개인으로 머물러 버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민이 주인으로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돗자리도 깔아주고 함께 이웃과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민자치원이 할 일은 지역에 사는 다수의 개인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고 그래서 개인들이 자 주민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갔을 때에 우리 자 시흥시의 민도처럼 다른 지역들의 민도도 이렇게 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는 주민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 근데 이제 제가 이쪽에 지금 입문해서 10몇 년이 됐어요. 근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데 가장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묘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나왔었고요. 자, 꽃딱 감상합니다. 꽃딱. 잠시 이제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젓가락질을 해서 이 솜씨가 엄청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에서 최초를 달리는 그런 의사들 되게 많지요. 자, 놀랍습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죠? 저렇습니다. 예. 저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손기술, 예, 꽃딱이었고요. 자, 지금 마을 단위의 자치분권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자치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자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권이라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기초로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권한을 내려주는 거야.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권한을 내려주는 거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거고 이것도 전부 다 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례를 제가 한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광산구에서는 그 청장님이 이제 보시는 바처럼 주민 추천 동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동장님을 원하는가로 주민 추천. 그러니까 저 서울 독산에서는 기자 출신의 외부인을 동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민영배 구청장은 공무원들 중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동장을 원하는지 여기에서 지금 투표도 해요. 놀랍죠? 네, 이런 거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저쪽에 그 어딥니까? 고양시에 풍산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저기에서는 이렇듯 주민총회를 아주 정말 주민자치회 여기 2016년부터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 분과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또 주민들을 한 350명 정도를 엄청 이렇게 조를 잘 짰어요. 여기는 아파트 어디 아파트 입주민들, 여기는 자 무슨 교회 오빠들, 여기는 중학교 선생님들, 여기는 자 지금 어디 상인들 뭐 등등 35개의 조를 편성해서 마을 의제들을 그분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주민총회라는데 상당히 놀라웠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렇게 되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 양이 좀 많네요.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도 있고 못도 있고 그래서 350개의 이 350명을 대상으로 35개의 조를 편성했는데 아주 그 조 편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차별을 유도했다. 이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자, 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시 그 동영상에서 봤었던데요. 이 글라루스는 저게 보시는 것처럼 약 4만 명인데 4만 명 정도면 스위스에서는 뭐냐면 구예요. 구, 칸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만 명,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데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주민자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8천 명이 모이는 이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총회를 할 때 5월 첫째 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아침 9시가 되면 거기서 스위스에는 선거권이 18살부터예요. 근데 글라루스에서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16살 되면은 다 줘. 그래서 엄마 아빠가 16살 된 아이들이 있으면 손잡고 나와요.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죠. 어느 정도로 모이냐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무엇을 거기에서 의논하냐면 요게 지금 보시면 2016년에 보시죠. 과세. 그러니까 주민세를 우리는 시에서 광역에서 이게 우리 도에서 얼마씩 내라고 딱딱 이렇게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거긴 주니까 주세를 얼마나 내야 될 것인지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냐면 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바람직하죠. 그런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세법의 변화, 경찰의 강경질압 허용 여부, 그 다음에 빈민구제에 관한 법률 변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 확대 여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민총회 권한의 처리 전환, 그 다음 자연보호구역 내 통행의 허가권 여부 이런 것들을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쏠쏠하게 중요한 그런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그만치 이 지금 역사가 몇백 년이 됐는데 옛날에는 전체 주민의 뭐 60% 70%까지도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는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단점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몇천 명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거수를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빨간 것은 노예 반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찬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주민들의 투표를 눈대중으로 짐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조금 이제 어려움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몇백 년 지나도록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스위스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이제 이슬람 신자들 중에서 강경파인 시아파에서는 무엇을 입고 다니라고 그러냐면 여성들에게 이 부르카를 착용하라고 하죠. 이 부르카입니다. 여권 사진에도 눈을 안 내요. 네, 요렇게. 뭐 해수욕장 가도 이 사람들은 절대 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 부르카 착용을 했었던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스위스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벌금제를 이제 그 법을 통과하죠. 왜냐하면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눈도 다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이제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이 아까 말씀 나왔었던 요쪽에 자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아니요 우리는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그거는 단지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야. 그럼 그들이 눈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스위스에서 자 저런 부르카를 착용하고 다닐 때는 벌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그걸 착용하게 한 오빠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걸 억압을 했기 때문에 착용을 했다 그래서 벌금이 한 3, 4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착용해도 괜찮아. 관광객들 오려면 와.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벨라루스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저렇게 하죠. 저런 주민총회가 있다면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만 다 이걸 잡고 있을 때는 자칫 그것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권력은 여기서 주권자인 국민한테 자꾸만 내려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투명하다. 그 다음에 그런 뉴스나 보도를 봤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치 허무주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듯 권한이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은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못 살 때는 그냥 선진국의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모방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나름의 스스로의 정답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정답을 찾아 나서는 가장 지름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분권이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키우고 에너지를 키우고 해서 위로 그 에너지를 보냈을 때에 위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적절한 권한을 또 밑으로 내려주고 분권이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딱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상당 부분 쉽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의 실패를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국민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이제는 똑똑해져야 되고요. 똑똑해지고 있어요. 뭘 통해서? 자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아주 좌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품격을 그러니까 시흥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으면 시흥시가 그만큼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천이 주민자치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제 지방 분권이 잘 되면 지방 정부는 거기에서 다양한 시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 다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이 정답이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다 같이? 에? 조금 말씀 나왔는데? 맞아요. 오뚜기 맞아요. 구글에서 아무리 오뚜기를 찾아도 저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걸 마치 누굴 눈사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눈사람 아닙니다. 오뚜기입니다. 근데 오뚜기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유가? 그렇죠. 무게중심이 밑에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게중심을 지금까지 중앙 집권의 대한민국은 무게중심을 상부에만 고도로 비만형의 상태에서 정말 잘 잡고 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바람직하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방 분권으로 자꾸만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을 누가 잡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5,200만 국민이 정확하게 지역에서 주민자치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을 딱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가요. 누구는 구글 찾고 누구는 네이버 찾고 누구는 뭐 찾고 해서 가장 단거리, 초단거리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집단 지성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흥시의 미래는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양손에 달려있다. 왜? 자, 무게중심을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의 어떤 에너지를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중심 우리가 여기서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치의 주인공이 되시려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다음 페이지에 없나요? 아이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안창호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많은 여행지를 갑니다. 관광하러 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여행객들도 그들이 떠나면 다 그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기나 나무나 풀이나 그 다음에 햇빛은 우리만 기억해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시흥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흥시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이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백날 천날 와봤자 손님에 지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산천초목이고 공기고 햇볕 바람은 늘 주인만 기억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시흥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자치의 주인공들이고 이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흥시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감사하다 하기 전에 질의응답 한 2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